2차 세계대전 동안 80만 명 이상의 여성이 붉은 군대에 복무하며 남성 병사들과 동일한 결의로 적과 맞섰다. 이들은 기관총을 다루고 폭격기를 조종하며 저격수로 사격하고 전쟁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선들에서 직접적인 전투에 참여했다. 그들은 보조 인력이 아니었다. 이들은 군사적 긴급성, 이데올로기, 그리고 독일의 대규모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의 산물로 소련 군사체계에 통합된 전투병들이었다. 전장에 대규모로 배치된 이들의 존재는 당시의 군사 전략 개념을 완전히 뒤흔들었지만 나치에게 이것은 전술적 혁신이 아니라 하나의 기형이었다. 무장한 여성들은 병사로 간주되지 않았고 생물학적, 이데올로기적 위협으로 여겨져 가차없이 제거되어야 할 존재였다. 왜 이 여성들은 전쟁 포로로서의 다혈을 받지 못했는가? 독일군에게 붙잡힌 이들에게는 어떤 끔찍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는가? 소련의 여전사들, 나치 질서를 무너뜨린 전사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소련의 전쟁 노력에 대한 여성들의 참여는 현대 군사 역사상 전례 없는 현상이었다. 1941년부터 1945년 사이 약 80만 명의 소련 여성들이 붉은 군대에 직접 복무했으며 이는 전체 병력의 약 8%에 해당한다. 이 중 약 50만 명은 실제 전투 지역에 배치되어 하였고 나머지는 전선 근처의 지원 역할을 수행했다. 약 20만 명은 용기와 탁월한 봉사로 훈장을 수여받았으며 89명은 최고 영예인 소련 영웅 칭호를 받았다. 여성 전사들의 전사율도 상당히 높았는데 최소 10만 명이 전투 중 또는 전선에서 받은 부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1941년 6월 22일 독일군이 바르바로사 작전을 통해 소련을 침공했을 때 독일군은 전혀 예상치 못한 현상과 마주하게 되었다. 남성과 함께 최전선에서 싸우는 제복 입은 여성들이었다. 기관총을 다루고 비행기를 조종하며 저격수로 사격하는 여성들의 모습은 폴란드, 프랑스, 네덜란드를 침공하면서 한 번도 여성 전사들과 대규모로 싸운 적이 없던 독일군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현상은 침공과 동시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었다. 그 뿌리는 19전전 30년대 소련의 정책에 있었다. 항공 및 화학방어협회, 오수아비아킴과 같은 프로그램이 수천 명의 젊은 여성들에게 낙하산 강화, 사격, 기초, 조종술 등을 훈련시켰다. 1939년까지 10만 명 이상의 소련 여성들이 보로실로프 저격수 훈련을 받았으며 수천 명이 전술 응급처치, 통신, 대공방어 분야의 자격을 취득했다. 그러나 전쟁 중 여성 징집의 발전은 분명한 단계를 따랐다. 초기 단계 1941년 6월 12월에는 대부분 자발적 참여였고 징병 담당 장교들에 의해 거절당하는 일이 많았다. 수천 명의 젊은 여성들이 군 모집소를 찾아갔지만 귀가 조치되거나 지원 업무로 배치되어야 하였다. 두 번째 단계 1996 사이에는 전환점을 맞았다. 침공 초기에 막대한 인명 손실로 인해 1942년 3월 25일 국방국가위원회 법령에 따라 여성의 전투부대 배치가 공식 승인되었다. 1942년 5월까지 20만 명 이상의 여성이 정식으로 징집되었고 연말까지 그 수는 2배로 증가했다. 이 시기에는 마리나 라스코바가 지휘한 여성 전용 항공 연대와 같은 부대도 창설되었다. 세 번째 단계 1944-1945년에는 신규 여성 전투병 징집은 다소 감소했지만 기존 병력의 전개 부대 편입 및 책임 있는 위치로의 배치가 증가했다. 이 시기의 소련군 보고서에 따르면 저격병 부대의 약 15%, 대공부대의 20%, 특정 전차 여단의 최대 12%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대규모 여성 참여를 가능하게 한 정치적 사회적 배경은 성평등에 대한 소련의 이념에 뿌리를 두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야 했던 실용적 필요성이 전통적 장벽을 허물었다.
독일군이 침공 초기 몇 주 만에 소련 영토 깊숙이 진입하고 1941년 말까지 200만 명 이상의 병력 손실이 발생하자 스탈린은 가용한 모든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전통적으로 여성을 가정 내 존재로 규정한 독일 사회의 보통 병사에게 있어 여성 전사들과 맞서는 경험은 매우 혼란스러웠다. 독일 현장 보고서들 중 처음에 볼셰비키 여성 무장 병력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상급 장교들에 의해 과장된 이야기나 예외적 사례로 치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보고서가 점점 더 빈번해지자 독일 최고사령부는 이 현상이 일시적이거나 특이한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현상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만남이 남긴 심리적 충격은 매우 컸고 여성 전사들에 대한 체계적 잔혹 대우의 기반이 되었다. 스탈린그라드에서 포로가 된 한 독일 장교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 소련의 저항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젊은 여성들이 남성 전우들과 같은 냉정함으로 우리를 향해 총을 쏘는 모습이다. 도대체 어떤 사회가 이런 괴물을 만드는가? 이와 같은 본능적 반응은 독일군 내 많은 이들과 공유되었고 소련 여성 전사들을 단순한 군사적 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세계관을 위협하는 살아있는 이념의 상징으로 바라보게 만들었다. 나치의 증오, 여성 병사들이 제3제국에 도전한 방식, 성 역할에 대한 국가사회주의 이념은 제3제국의 핵심 기둥이었으며 킨더, 규체, 킬체, 아이, 부엌, 교회라는 세 가지 K 원칙에 집약되어 있었다. 이 개념은 단순한 구호를 넘어 독일 사회에서 여성의 전체적 역할에 대한 완전한 비전을 표현했다. 이상적인 나치 여성은 출산에 전념해야 하며 이는 남성의 군 복무에 필적하는 생물학적 국가봉사로 간주되었다. 그녀는 가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전체 사회 질서를 반영하는 작은 모형으로 만들고 나치 해석에 따라 유대적 요소가 제거된 전통적 기독교 가치를 보존하며 다음 세대에 이를 전수해야 했다. 이 삼중 모델에서 벗어나는 어떤 것도 단순한 사회적 일탈이 아니라 독일 민족의 인종적 미래와 나아가 제국의 안정 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비전은 게르트루트 숄츠클링크의 지도 아래 제국 여성 지도부 라이스 프라운 퓨룽가 운영한 구체적 프로그램들을 통해 제도화되었다. 1933년의 혼인장려법은 인종적으로 순수한 독일 커플에게 대출을 제공했으며 여성이 유급 노동을 그만두면 그 액수는 대폭 증가했다. 1938년에 제정된 독일 어머니의 명예 십자는 자녀 수에 따라 동, 은, 금메달을 수여했다. 1935년 하일리히 힘너가 시작한 레벤스본 프로그램은 인종적으로 가치 있는 여성들이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특별한 출산센터를 운영했으며 사회적 관습으로 인해 아리아계 아이들이 태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려 했다. 교육정책도 이 이념을 철저히 강화했다. 나치 여학생 교육과정 BDM 독일 소녀연맹에서 수학과 과학 과목을 대폭 줄이고 가사, 육아, 인종, 생물학 과목으로 대체했다. 대학은 여성 학생 비율을 10%로 제한하는 쿼터제를 시행했으며 의학과 법률 같은 전문직에서는 여성 비율이 더욱 엄격히 제한되었다.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이 이념은 근본적 재조정 없이 전술적 조정을 겪게 되었다. 무기 산업의 노동력 부족은 더 많은 여성을 공장에 고용하도록 했는데 이는 나치의 기존 교리를 부분적으로 모순하는 것이었다. 이 모순은 정교한 정당화 체계를 통해 관리되었으며 여성의 노동은 예외적 상황에서의 일시적 희생으로 설명되었고 이념적 진보가 아니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요제프 괴벨스는 1943년의 연설 전쟁 속 여성에서 여성의 산업 노동은 독일 여성의 자연스러운 길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실용적 조정에도 불구하고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존재했다. 아돌프 히틀러는 전선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된 이후에도 여성의 직접적인 군 복무 모집에 강하게 반대했다. 1975년 1월의 군사회의에서 일부 장군들이
여성 방공 부대를 제안했을 때 히틀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독일 여성들이 군 복무를 통해 남성화되느니 차라리 전쟁에서 지겠다. 국가사회주의 독일은 여성의 자연적 운명이 어머니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경직된 성역할 개념은 독일군이 전장에서 소련 여성 병사들과 마주하면서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었다. 나치의 사고방식에서는 여성 전사는 자연 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소련 체제의 퇴폐적 본질을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였다. 나치당의 주요 이데올로그였던 알프레드 로젠버그는 여성 병사의 존재를 볼셰비즘이 성적 특성마저 파괴해 남성도 여성도 아닌 괴물 같은 제3의 성을 만들어낸 궁극적 증거라고 표현했다. 나치 어휘는 이 전사들을 비인간화하기 위한 특수 용어를 개발했다. 플린텐바이버, 플린텐웨이버, 총든 여자들은 공식 문서, 군 명령, 선전에서 체계적으로 사용된 경멸적 표현이었다. 이 용어는 단순한 멸시의 의미를 넘어서 심리적 기능을 수행했다. 이들을 병사, 솔다티넨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국제협약이 보장하는 전투원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도 박탈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나치의 성 이데올로기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이분법을 기반으로 했다. 여성은 순결한 어머니와 퇴폐한 창녀 두 부류로만 나뉘었다. 전자는 아리아 혼인 내에서 번식을 수행하는 이상적인 독일 여성이고 후자는 여성성이 요구하는 규범을 어긴 자들이었다. 무장한 소련 여성들은 즉시 후자의 범주로 분류되었으며 이들은 나치 이론가들이 방어하고자 했던 자연 법칙을 왜곡시키는 체제의 대표자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이념적 분류는 극단적 폭력을 정당화했다. 만약 소련 여성 전사들이 나치가 수호하고자 한 자연 질서에 정반대라면 이들의 물리적 제거는 정당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과제가 되었다. 나치당 총석이었던 마르틴 보호만은 1942년의 메모에서 이렇게 썼다. 소련의 플린텐바이버는 일반적인 전쟁 포로가 아니라 우리가 유럽에서 제거해야 할 볼셰비즘 그 자체의 화신이다. 이 시각은 이후 전투 부대들에 의해 실행될 처형 명령들의 이념적 기반을 제공했다. 절대적 저항, 마지막 숨결까지 싸운 여성 전사들. 소련의 붉은 군대는 여성들을 전투 병력으로 체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당시의 군사적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깨뜨렸다. 이는 단순히 여성들을 보조 역할에 배치했던 다른 연합군과는 달리 저격수, 폭격기 조종사, 전차 지휘관, 대공포병, 보병 등 직접적인 전투 임무에 배치했다는 점에서 혁명적인 변화였다. 여성 저격수 부대는 이러한 통합의 가장 상징적인 예 중 하나이다. 전문 훈련은 1943년 포돌스크에 중앙 여성 저격수 학교가 개설되며 공식화되었지만 많은 여성들이 이미 1941년부터 활약하고 있었다. 이 과정은 초기에 6개월간 4복 50시간의 기술 교육으로 구성되었으며 52시간의 탄도학 이론, 다양한 소총, 주로 파이아존 3.5X 망원 조준경이 장착된 모신 나강, 사격 실습 130시간, 위장 및 은밀 이동 120시간, 목표 정찰과 선정 150시간을 포함했다. 전선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 과정은 3개월로 단축되었고 하루 훈련 시간도 2배로 늘어났다. 표준 장비에는 모신 나강 91 30 저격 소총, 특수 탄환 120발, 보조 무기로 토카레프 T-33 권총, F연 수류탄, 7일간의 건조 식량, 계절에 맞는 위장복, 겨울용 패딩, 마스키로브카, 여름용 레트니 인 젤료놈, 강형, 군용 손목시계, 방수 수첩 등이 포함되었다 것이다.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여성 저격수 리우드밀라 파블리첸코는 309명의 확정 사살 기록을 남겼으며 이 중 36명은 저격수 간의 1:1 결투에서 이겼다. 그녀는 2인 1조 저격 시스템을 도입하여 한 명이 사격하고 다른 한 명이 환경 변수와 데이터를 기록하는 방식을 고안했다. 이 전술은 남성 저격수들에게도 채택되었고
붉은 군대의 공식 전술이 되었다. 나이트 위치, 낙텍슨라는 별명을 얻은 제588 야간 폭격기 연대는 여성 전투 참여의 또 다른 특별한 사례였다. 1941년 마리나 라스코바가 창설하고 이후 예부도키아 베르샨스카야가 지휘한 이 연대는 조종사, 항법사, 정비사, 지원 인력을 포함한 전원이 여성으로 구성되었다. 낡은 폴리카르포프 PO2 복엽기를 사용해 3000pm 상공에서 목표물 근처에서 엔진을 끄고 적의 진지위를 조용히 활강하며 폭탄을 투하하는 전술을 개발했다. 독일군은 이때 나는 소리만 들을 수 있어 밤에 마녀라 불렀다. 이 여성 비행사들은 전쟁 중 총 24,000회 전투 임무를 수행하며 23,000톤의 폭탄을 투하했다. 레이더와 무정이 없이 나침반과 별자리로 항법을 하고 1944년까지 낙하산도 없이 나무와 천으로 된 연약한 기체를 몰며 임무를 수행했다. 매일 밤 18회 출격하며 일부는 전쟁 기간 800회가 넘는 출격 기록을 세웠다. 전차 및 기계화 부대에서의 여성 참여도 주목할 만하다. 약 5,000명의 여성이 전차 및 기계화 부대에서 복무했다. 마리아 옥타브르스카야는 전사한 남편의 복수를 위해 전 재산을 팔아 T-34 전차를 기증했고 자신이 조종할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그녀는 복수의 동지라 이름 붙인 전차를 타고 독일군 진지를 공격하다 1944년 1월 전사했고 최초로 소련 여성 전차병에게 주어진 소련 영웅 칭호를 받았다. 여성 군인의 병과별 분포 통계는 다음과 같다. 붉은 군대에 복무한 여성 80만 명 중 약 30만 명이 대공방어부대, 해당 분야 전체 병력의 16%에 배치되었고 4만 명은 최전방 전투 간호사, 30만 명은 통신 및 신호부대, 4만 3천 명은 저격수 및 정찰병, 2천 명은 비행기 조종사 및 항법사로 복무했다. 나머지는 일반 보병부터 중포병까지 다양한 병과에 분포했다. 이 여성들이 전투 직책을 자원한 동기는 다양했다. 직접적인 증언과 편지에 따르면 공통된 동기에는 조국을 방어하려는 강한 애국심, 침략 과정에서 가족을 잃은 데 따른 복수심, 여성으로서 억눌린 능력을 입증하고자 하는 욕구, 농촌이나 노동자 계층 출신으로서의 사회적 이동성 확보, 그리고 성평등이라는 소련 이념에 대한 헌신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처럼 대규모로 여성들이 전쟁에 동참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저항에 부딪혔다. 다수의 여성들은 처음에는 보수적인 장교나 남성 동료들의 회의적이거나 적대적인 시선을 경험했다고 증언했다. 라디오 운영병 알렉산드라 보이코는 일기에서 처음엔 남자들이 우리를 외계인처럼 쳐다봤어요. 정치 장교가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설명해야 했죠. 라고 썼다. 하지만 전투에서 입증된 능력은 점차 이러한 저항을 무너뜨렸다. 1944년까지 소련 총참모부는 여성 비율이 높은 부대들이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탄력률이 낮고 결속력이 높다는 것을 공식 보고서에서 인정했다. 전투 직책에 있는 여성들의 존재는 동부 전선에서의 전쟁 양상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성별에 따른 엄격한 민간인 전투원 구분에 익숙했던 독일군에게 남성과 동일한 능력으로 적을 사살하는 여성들의 등장은 단순한 전술적 충격이 아니라 자신들의 세계관에 대한 존재론적 도전이었다. 이는 전쟁의 잔혹성을 가중시켰고 여성 포로들에 대한 냉혹한 처우로 이어졌다. 죽음의 명령, 소련 여성 전투원들의 조직적 처형. 소련 여성 전투원들을 독일군이 조직적으로 제거한 것은 개인적인 과잉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군 지휘부 최고위층에서 발행한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명령에 따른 고의적 정책이었다. 전후에 회수된 군사기록 보관소 문서들은 이 정책이 전쟁 포로에 대한 국제협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관행으로 제도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여성 전투원과 관련된 최초의 명확한 명령은 1941년 6월 29일 침공 시작 일주일 만에 독일 제4군 사령관 군터 폰 클룩의 원수에 의해 발행되었다. 지침 율러 비에널 12511 11은
제복을 입은 여성은 총살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 참전 경력이 있는 전통적 군인인 클루게는 무장한 여성은 문명화된 전쟁의 규범을 용납할 수 없게 전복하는 행위이며 볼셰비키 정권의 비인간성을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하며 해당 명령을 정당화했다. 일부 군 법무관들이 독일 포로들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의를 제기한 뒤 해당 지침은 1941년 9월에 기술적으로 철회되었다. 하지만 그 정신은 이후 더 구체적이고 잔혹한 명령들 속에 계속 살아있었다. 철회의 범위도 제한적이었는데 소련군 정규 제복을 완전히 갖춘 여성에 대한 자동 처형만을 금지하며 저격수나 게릴라로 분류된 여성에 대해서는 처형이 여전히 가능하도록 여지를 남겨두었다. 1941년 10월 10일 제6군 사령관 발터 폰 라이헤나우 원수는 악명 높은 동부전선 병력 행동 지침 라이첸 아우베펠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포획된 게릴라, 정치장교, 여성 전투원들에 대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문서에는 이 전쟁은 볼셰비키 요소들, 특히 정치장교, 게릴라, 플린텐바이버, 무장 여성에 대해 무자비하고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들을 특별한 절차를 통해 제거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이는 요약 처형을 뜻하는 당시 군 내부의 은어였다. 라이헤나우는 클루게와는 달리 나치 이념의 열렬한 지지자로서 히틀러 체제와 전통적인 독일군을 통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의 명령은 강한 이념적 신념을 반영한 것이었고 실제로 히틀러는 이 지침의 깊은 인상을 받아 이를 모든 동부전선 지휘관들에게 모범으로 배포할 것을 명령했다. 전술 수준에서는 이와 같은 일반 지침이 현지 상황에 맞춰보다 구체적으로 변형되어 실행되었다. 1941년 11월 25일 제75 보병사단의 지휘관 에른스트 하머 장군은 작전 명령서 널 93을 공표하여 러시아 제복을 입었거나 무장을 한 여성은 원칙적으로 사전 신문이나 포로 집결지, 이송 없이 즉시 총살하라고 지시했다. 하머는 경험상 공산주의 여성은 가장 광적이고 위험하며 항복한 뒤에도 종종 독일 장교를 암살하거나 파괴 행위를 시도한다고 주장했다. 제4기갑사단 지휘관 빌리발트 프라이헤어 폰 랑게르만 운트 에를렌캄프 장군은 1941년 12월 14일 더욱 잔혹한 변형 명령을 내렸다. 그는 교활하고 잔인한 게릴라와 퇴폐적인 플린텐바이버는 전쟁포로 수용소에 보내질 대상이 아니라 현지 주민들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가장 가까운 나무에 매달아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러한 명령들은 형식적 지침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광범위하게 실행되었다. 제122 보병사단의 1941년 7월 작전보고서 IA 엔놀 2241 40일에는 30명의 무장하거나 제복을 입은 여성 포함 3,200명의 전복 요소를 포획하였으며 이들은 현행 지침에 따라 처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표준적으로 처형을 의미하는 표현이었다. 이러한 정책의 실행은 전쟁 진행에 따라 지역별로 달랐다. 발트 3국과 벨라루스처럼 독일군의 행정 통제가 강한 지역에서는 공식 문서화와 사진 기록이 동반된 형식적 절차가 따랐다. 반면 우크라이나처럼 SS 부대가 활동하는 지역에서는 보다 즉흥적이고 잔혹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고문과 성폭력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았다. 러시아 본토 내에서는 지휘관과 전술 상황에 따라 실행 방식에 큰 차이가 있었다. 전환기 악화되면서 일부 독일군 지휘관은 이러한 정책의 전략적 효과성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1943년 남부 집단군 사령관을 맡은 에리히 폰 만슈타인은 기존 지침을 철회하지 않으면서도 특수 요소의 처리에 있어 신중을 기하라고 지시하며 불필요하게 적의 저항을 자극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전술적 수정은 실제 최전방 부대의 일상적인 실행 관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처형 행위에 대한 법적 정당화는 국제법에 대한 왜곡된 해석에 근거하고 있었다.
독일군 최고사령부 OKKBAV 법무부가 1941년 8월에 작성한 내부 메모는 소련은 1929년 제네바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독일과 소련 모두 1997년 헤이그 협약에는 서명했으며 이 협약은 여성 전투원도 포함한 포로의 인도적 대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이었다. 나치 선전, 소련 여성 병사들을 어떻게 비인간화했는가? 나치의 선전 기계는 소련 여성 전투병들을 체계적으로 비인간화하기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이 캠페인은 요제프 괴벨스가 이끄는 선전부 주도로 실행되었으며 여러 차원에서 동시에 작동했다. 가해자에게는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을 제공하고 독일 시민들에게는 폭력 행위의 정당화를, 소련 여성 전투병과 점령지 주민들에게는 심리적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플린텐바이버, 플린텐웨이버라는 경멸적인 신조어는 이 선전 전략의 핵심 요소였다. 이 단어는 1941년 7월 선전부의 공식 문서에 처음 등장했으며 곧 군사 행정 언론 분야에 광범위하게 퍼졌다. 언어학적 분석에 따르면 이 용어는 의도적으로 솔다틴넨 여성병사의 정당한 전투원 지위를 부정하며 성적 일탈 범죄, 생물학적 타락이라는 의미를 암시했다. 선전부는 17 지침을 통해 모든 언론에 이 용어만을 사용할 것을 지시했다. 전쟁의 진행에 따라 선전의 내용도 진화했다. 1941 1약7 42년 초기에는 이 여성들을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로 묘사하며 소련 체제의 도덕적 타락을 부각시켰다. 예컨대 1941년 9월 닷 라이츠는 모스크바의 하이에나들이라는 기사에서 여성 전투병들을 여성성을 잃고 독일인의 피에 굶주린 야수로 묘사했다. 이러한 묘사는 그들의 살아야를 질서 회복의 행위로 정당화했다. 1943년 전선의 불리함이 커지자 선전은 더욱 위협적인 톤으로 전환되었다. 디 더체 워큰샤우와 같은 영화 뉴스는 여성 전투병들이 독일 병사와 민간인에게 자행한 잔혹 행위를 묘사했다. 예컨대 포로의 것에 식수 독살, 어린이 고문과 같은 행위가 이들에게 전가되었으며 이는 선전부 특별부서 손더 레페라트가 창작한 허위 정보였다. 그럼에도 이는 전투병들에 대한 극단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44년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성적 위협이 새로운 요소로 추가되어 하였다. 플린텐바이버는 성적 볼셰비즘의 전위로 묘사되었으며 이는 독일 가정을 파괴하고 독일 민족의 순수성을 오염시킬 존재로 그려졌다. 1984년 제국안전본부가 배포한 전단 우리의 여성을 지키자는 이들이 남성 병사에게 강간 훈련을 시켜 아리안 혈통을 파괴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인종적 성적 공포를 결합한 이 선전은 패전 위기에 처한 독일 국민의 저항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었다. 독일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선전은 타락한 플린텐바이버와 이상적인 독일 여성 사이에 뚜렷한 대조를 강조했다. 1943년 독일군 정치지도국 NSF이 배포한 세뇌용 지침서는 전자를 남성화되고 공격적이며 도덕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규정한 반면 독일 여성은 모성적이며 겸손하고 가정을 지키는 존재로 찬양했다. 이러한 이분법은 독소전쟁이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공산주의가 위협하는 자연 질서를 지키기 위한 실존적 전쟁이라는 인식을 강화했다. 전쟁 선전 영화는 소련 여성 전투병을 혐오감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묘사했다. 카를 리터가 감독한 영화 지피어허 1942는 소련 비밀경찰 소속 여성 장교들이 독일인 포로를 사디스트적으로 고문하는 장면을 담았다. 캄프 게슈아더 류소 1941년은 소련 여성 조종사들이 의도적으로 병원과 고아원을 폭격하는 장면을 삽입했다. 이 두 영화는 총 2천만 명 이상의 관객에게 상영되었으며 여성 포로 처형을 정당화하는 시각적 내러티브를 강화했다. 독일군의 군사훈련 교범에도 소련 여성 전투병을 다룬 특수 지침이 점차 추가되어 하였다. 캠프
게겐 팔티사넨, 파르티잔과의 전투라는 야전 지침서는 1942년 개정판에서 여성 전투 요소의 특별 위험이라는 장을 신설하고 점령지 여성 중 전투병 가능성이 있는 자를 식별하는 법을 상세히 설명했다. 예를 들어 굳은 살이 박힌 손, 똑바른 자세, 직접적인 눈빛 등의 신체 행동적 특징을 들었다. 해당 장은 특별 처리 절차에 대한 지시로 이어지며 처형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제거를 전제로 한 내용이었다. 소련 선전이 자국 여성 전투병을 대하는 방식은 나치의 그것과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나치가 여성 전투병을 괴물로 묘사한 반면 소련은 그녀들을 성역할의 한계를 뛰어넘은 혁명적 영웅으로 찬양했다. 이라클리 토이제가 1941년에 그린 선전 포스터 조국이 부른다는 여성 병사를 민족 저항의 상징으로 제시했다. 크라스노아르메이스카야 프라브다, 붉은 군인의 진실 같은 군사신문은 여성 저격수와 조종사의 무용담을 자주 보도하며 그녀들을 새로운 소련 여성의 전형으로 그렸다. 이러한 선전의 차이는 성별에 대한 이념적 시각의 근본적 차이를 반영했으며 양체제의 본질적인 불일치를 강화했다. 점령지에서는 독일의 선전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성 전투병에 대한 반감을 조장하려 했다. 현지어로 된 포스터들은 무기를 든 여성이 여성의 명예를 잃고 사회적 추방자가 된다고 경고했다. 1942년 우크라이나에 대대적으로 배포된 한 포스터는 한 여성이 울고 있는 아이를 떠나는 장면과 함께 그녀는 아이보다 총을 택했다는 문구를 담고 있었다. 이러한 캠페인은 전통적 가치관을 이용해 여성 전투병을 공동체로부터 고립시키고 파르티잔 운동의 생존에 필요한 지역 지원을 차단하려는 목적이었다. 포로로 잡히거나 사망한 소련 여성의 사진도 심리전에서 특별한 역할을 했다. 스몰렌스크에서 처형된 마리아 키슬약 1941년 11월, 페트리셰보에서 공개 교수형에 처해진 조야 코스모뎀 얀스카야 1941년 12월 등의 사진은 지역 주민에 대한 경고용으로 배포되었다. 동시에 독일군 사이에서는 전리품 사진이라는 이름으로 여성 전투병의 시신을 담은 사진이 유통되었다. 베어마흐트, 독일 국방군의 사진기록 보관소에는 수백 장의 이런 이미지가 보관되어 있으며 많은 사진은 반쯤 벌거벗은 채 굴욕적인 자세를 취한 여성들을 담고 있다. 이러한 강제적 노출은 상징적 기능을 수행했다. 성별을 시각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여성이 전투에 참여했다는 성역할 위반에 대한 처벌을 의미했던 것이다. 이러한 선전 캠페인은 독일군의 행동에 깊고 측정 가능한 영향을 미쳤다. 소련의 비밀경찰 NKVD가 실시한 독일군 포로 신문 보고에 따르면 선전에 강하게 노출된 병사일수록 여성 포로에 대한 극단적 폭력 사용 비율이 현저히 높았다. 200건의 포획 후 처형 사례를 분석한 결과 78%에서 가해자들이 선전에서 사용된 표현이나 개념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념적 프레임이 효과적으로 내면화되었음을 시사한다. 이 심리전의 장기적 영향은 전후까지 이어졌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서방 문화에서는 소련 여성 병사를 자연에 반하는 기형적 존재로 인식하는 인상이 남아 있었으며 이는 그녀들의 군사적 공헌이 제대로 인정받는데 큰 장애가 되었다. 역사학자 안나 크릴로바는 나치 선전은 소련 여성 전투병에 대한 전후의 역사적 침묵을 야기한 원인 중 하나였다. 심지어 소련 내에서도 이 여성들의 경험은 승리의 공식적 서사에서 점점 배제되었다고 지적했다. 최후의 저항, 죽음을 선택한 여성 전투병들. 포로가 된 뒤의 운명을 알게 된 것은 소련 여성 전투병들의 사고방식과 전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항복은 곧 사형 선고와 같다는 인식은 그녀들에게 탁월한 결단력을 부여했고 결국 적의 손에 떨어지느니 전장에서 죽기를 택하게 만들었다. 이 같은 필사적 결의는 그녀들을 극도로 두려운 적으로 만들었고 남성 병사들이 항복을 택했을 상황에서도 끝까지 싸우는 자세로 이어졌다. 소련군 문서들은
여성 전투병들에 대한 공식 지침이 포로 처우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상당히 진화했음을 보여준다. 1942년 3월 소련군 총참모부 지시문 5221실 거민고 삼필리는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여성 전투원에게 항복이라는 선택지는 없다고 분명히 고지할 것. 포로가 되면 고문 후 처형은 피할 수 없다. 마지막 탄환까지의 저항이 유일한 전략이다. 이 지시는 1943년 2월 포로 학살의 대규모 증거가 발견된 후 더욱 강화되었다. 여성 저격수들은 이 전면 저항 정신의 대표 사례였다. 대개 2인 1조 저격수 관측수 시스템으로 작전하며 포위 상황을 대비한 특별 지침도 마련되어 있었다. 여성 저격수 부대의 작전 매뉴얼에는 팀의 두 구성원 각각을 위한 최후의 탄환 2발은 반드시 남겨둘 것이라는 규칙이 있었다. 중앙저격수 학교의 교관 클라부디아 칼루기나는 포로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두 알고 있었다. 그것은 추상적인 영웅주의가 아니라 차라리 스스로 죽는 것이 고문당하는 것보다 실용적인 선택이라는 현실적 판단이었다고 회고했다. 포로가 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술의 진화도 여성 부대에서 두드러졌다. 그녀들은 이동사냥, 포드 위치나야, 오코타이라 불리는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동일한 저격 위치에 12시간 이상 머물지 않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는 명중 기회를 줄일 수 있지만 포로 위험은 현저히 줄일 수 있었다. 이는 후에 남성 부대도 채택하게 되었으며 저격수로자 샤니나는 여기에 가짜 위치 설치 전략을 더해 적의 대응을 유도하는 고도의 전술로 발전시켰다. 588 야간 폭격기 연대의 여성 비행사들은 포로 방지를 위한 극단적 지침 아래 임무를 수행했다. 지휘관 예부도키아 베르샨스카야는 적 지역에 불시착할 경우 항공기는 반드시 파괴하며 승무원은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규정을 마련했다. 그녀들의 포2 항공기에는 불시착 시 자폭할 수 있도록 설계된 소위탄이 장착되었으며 조종사들은 야간 항법, 즉흥 위장, 보급 없이 생존하는 기술 등 적 후방에서 자력 귀환하는 법을 따로 훈련받았다. 이러한 정신의 실천 사례는 여러 문서에서 확인된다. 예카테리나 부다노바는 1942년 모주도크 상공에서 공격을 받아 항공기 엔진에 불이 붙고 귀환이 불가능해지자 자신의 비행기를 독일군 차량 집결지에 돌진시켜 스스로를 폭탄 삼아 적에게 치명타를 입혔다. 전후 독일군 공식 보고서는 이를 의도적인 자살 공격으로 묘사하며 보급 트럭 3대 파괴 및 병사 12명 사망을 기록했다. 여성 파르티잔 부대는 이 최후 저항 전략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켰다. 항상 적 후방에서 활동하며 극단적 위험에 노출된 그녀들은 지연 자살제 같은 전술을 도입했다. 1943년 파르티잔 총사령부의 훈련 문서는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포로 위험이 임박한 여성 전투원은 엑셀3 캡슐을 복용할 것. 이는 30분 내에 의식 상실을 유도하며 4시간 내에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로써 적에게 일부러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전술적 혼선을 주는 동시에 고문을 피할 수 있다. 붉은 군대의 대표적인 저격수 중 한 명으로 명의 명중 기록을 보유한 타티아나 바라문지나는 1944년 7월 바그라티온 작전 중 이러한 결연한 의지를 몸소 보여주었다. 민스크 근처에서 소속 공수부대가 독일군 후방에 고립되자 바라문지나는 부상병들을 위한 임시 의무소를 설치했다. 그녀는 개인적으로 탈출할 기회가 있었지만 부상병들을 지키기 위해 자리에 남아 방어를 선택했다. 그녀는 마지막 무선 보고에서 내 보호해 부상병 수십 명이 있다. 탄약은 앞으로 3시간 정도 더 버틸 수 있다. 나는 살아서 포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고 전했다. 결국 그녀의 방어 거점이 돌파되었을 때 바라문지나는 단 한 발의 탄환만 남겨두고 모든 탄환을 소진한 상태였다. 하지만 그 탄환을 사용하기도 전에 수류탄에 의해 의식을 잃은 채 생포되었고 많은 사상자를 낸 그녀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찬 독일군은 그녀를 고문한 뒤 대전차 소총으로 근거리에서 처형하는 극악무도한 잔혹행위를 자행했다.
이 같은 절대적 저항 정신은 독일군에게 예기치 못한 전술적 난관을 야기했다. 대부분의 병사들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항복하는 데 익숙했던 독일군은 끝까지 저항하며 항복 권유에 반응조차 하지 않고 전원이 사살될 때까지 싸우는 여성 전투병들을 자주 맞닥뜨려야 했다. 1943년 1월 스탈링그라드 방역 도중 제18기갑사단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불만이 기록되어 있다. 여성 전투병들은 진지가 완전히 돌파된 이후에도 계속 저항한다. 확성기를 통한 안전한 항복 제안에도 반응하지 않으며 개별적으로 사살될 때까지 사격을 지속한다. 이로 인해 소탕작전이 극도로 어려워진다. 레닌그라드나 스탈링그라드 같은 포위 도시에서는 여성 전투원들이 극단적인 도시전 전술을 개발했다. 스탈링그라드에서 저격수 분대장이었던 니나 로브코프스카야는 독사둥지 전술이라 불리는 방법을 정립했다. 이 전술은 이미 독일군에 의해 점령되었다고 간주된 폐허 속 건물에 은신한 저격수들이 보급로 및 통신선에 기습 사격을 가하는 방식이었다. 이 작전은 며칠 동안 적의 심장부에서 숨어 지내야 했기에 극히 위험했지만 전투 의지를 과소평가한 독일군에게는 치명적인 효과를 발휘했다. 회수된 일기와 회고록들은 여성 전투병들이 겪은 심리적 변화를 생생히 보여준다. 19세의 무전병 알렉산드라 보이코는 쿠르스크 전투 중 폭격을 받으면서도 통신을 이어갔으며 그로부터 사흘 전 일기에는 다음과 같이 썼다. 이제 우리는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안다. 파시스트들은 우리를 동물이자 인간 이하로 본다. 내가 살아있는 하루하루는 빌린 시간이고 내가 좌표를 전달해 죽게 만든 독일 병사 한 명 한 명이 나에게는 작은 복수다. 이 빌린 시간의 마인드는 평범한 전투병들을 목숨을 걸고 싸우는 죽음의 전사로 변화시켰고 그녀들은 이미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였기에 극단적 위험을 감수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끝까지 저항하는 정신은 상징적으로도 중요했다. 그것은 나치가 주장하던 여성성 개념에 대한 살아있는 반박이자 극단적인 이념적 도전이었다. 스스로 죽음을 택해도 굴복하지 않으려는 여성은 단순한 전투원이 아닌 나치의 세계관 자체에 맞선 존재였다.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는 저서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독일군이 정해준 운명을 거부함으로써 이 여성들은 2배로 적에게 도전했다. 소련인으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그녀들의 자살적인 저항은 나치가 강요하려 한 질서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거부였다. 나치 지옥에서 살아남은 여성들, 학살을 피해 탈출한 소련 전사들, 즉결 처형이라는 보편적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련 여성 전투원들은 독일군의 포로로 잡힌 후 기적적으로 생존할 수 있었다. 전체 포로 사례 중 5% 미만에 해당하는 이 드문 생존 사례들은 개인의 비범한 생존 능력뿐 아니라 나치 학살 시스템의 작동상의 틈과 일관되지 않은 실행, 그리고 때때로 실용적 필요에 따라 생긴 일시적 예외들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약 300건의 생존 사례 분석에 따르면 성공적인 전략에는 몇 가지 공통된 패턴이 존재한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투원이 아니라 비전투 간호 요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이는 독일군 명령서의 모호함을 이용한 전략이었다. 폰 클루게와 라이헤나우의 지침은 무장을 한 여성 군인의 처형을 명시했지만 의료 인력은 예외로 둘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독일군은 제네바 협약의 의료진 보호 조항을 자주 위반했지만 이러한 여성들이 즉각 처형되지 않고 포로 수용소로 보내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 전략이 신빙성을 가지기 위해선 전투원 여성들이 신문시 입증 가능한 기초 의료 지식을 갖추어야 했다. 이를 인식한 소련군 총참모부는 1942년부터 여성 병사 전원에게 기본 의료 교육을 실시했으며 포로 생존 매뉴얼에는 신문용 필수 의료 지식이라는 섹션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매뉴얼은 기본 용어, 응급처치 절차, 표준화된 질문 대응법 등을 다뤘다. 공격기 IL-2 슈투르모빅 조종사였던 안나 예고로바는 이 전략의 대표적 성공 사례다.
1944년 8월 폴란드 상공에서 격추된 그녀는 중상을 입고 독일군 점령 지역에 추락했다. 그녀를 구조한 폴란드 간호사 율리아 카시엔코는 목숨을 걸고 예고로바를 치료하고 독일 의사들에게 그녀가 수송기 조종사이며 전투원이 아니라고 설득했다. 이 선의의 거짓말은 그녀의 즉시 처형을 막았고 이후 그녀는 쿠스트린 포로 수용소로 이송되어 혹독한 신문을 견뎌야 했다. 조종사가 되기 전 간호보조로 근무했던 그녀는 실제 의료 지식을 활용해 이 거짓 신분을 유지하며 소련군 포로들을 간호했고 1945년 붉은 군대가 수용소를 해방할 때까지 생존했다. 또 하나의 공통 전략은 특수 기술을 보유하여 독일군에게 일시적으로 유용한 인재로 인식되는 것이었다. 300명의 생존자 중 78명은 통번역, 특히 독일군이 잘 모르는 지역 방언, 고급 간호술, 기술직 등 실용 기술을 갖추고 있었다. 1941년 키예프 근처에서 생포된 외과의 베라 오체키나는 외상수술에 능하다는 이유로 처형이 유예되었고 인력 부족에 시달리던 야전병원에서 강제로 일하게 되었다. 그녀는 소련 포로 환자들의 석고 안에 메모를 숨겨 독일 의료시설 정보를 전달하며 저항을 이어갔다. 독일군 특수정보부는 일부 여성 전투원을 전략정보 수집 목적으로 일정 기간 생존시켰다. 아베오와 이후 그 후신인 프렘데 헤레오스트는 특정 포로 신문소에서 포로 여성들을 장기간 구금하며 항공기 기술, 작전 절차, 비행장 위치 등의 정보를 수집했다. 프로이센 동부 로에첸의 항공정보 전문 신문소에는 소련 여성 조종사 6명이 장기간 수감되었으며 정보 수집이 끝난 후에는 이들을 강제 수용소로 이송했다. 여성 전용 강제 수용소로 설립된 라벤스부리크 수용소에는 전쟁 중 약 18,000명의 소련 여성 포로가 수감되었다. 이 중 대부분은 강제 노역을 위한 민간인 여성이었지만 행정문서에는 997명이 전투원 신분을 숨긴 채 수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수용소의 환경은 극도로 열악했으며 조직적인 기아, 과중한 노역, 비동의 의료 실험, 성폭력이 자행되었다. 소련 여성 포로의 사망률은 65%에 달해 전체 평균인 42%를 크게 상회했다. 그러나 이런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도 여성들은 탁월한 집단 생존 전략을 발전시켰다. 벨라루스에서 생포되어 라벤스부리크에서 생존한 파르티잔 예브게니아 라자로브나 클렘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가족, 세미야, 제도를 설명했다. 이는 명의 여성 포로가 상호지지 공동체를 구성해 식량을 나누고 병중에 돌보며 경계 근무를 교대로 맡는 구조였다. 이는 파르티잔 부대에서 발전된 모델로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수용소 기록에 따르면 단독 수감자는 가족 그룹에 속한 수감자보다 생존율이 3.5배 낮았다. 생존한 여성들은 조직적인 비인간화에 맞서 자신들의 정신적 정체성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특별한 기술을 발전시켰다. 여러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가장 널리 퍼졌던 실천 중 하나는 이른바 속삭이는 대학, 셰프추쉬 대학이었다. 이는 휴식 시간이 주어졌을 때 학문이나 기술적 배경을 가진 수감자들이 자신의 전문 지식을 속삭이며 간략한 강의 형태로 나누는 것이었다. 이 클란데스틴 교육 활동은 단순한 생존 지식 전달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유지하는 데 심리적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키로프 발레단의 무용수였던 니나 아니시모바는 레닌그라드 방어전에서 포로가 된 후 보이지 않는 공연을 조직해 고전 발레의 안무를 자세히 묘사하고 다른 수감자들이 상상 속에서 그것을 공연하게 함으로써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떠올릴 수 있는 순간을 만들어냈다. 올가 오멜첸코의 사례는 기록된 생존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궤적 중 하나다. 1943년 중상을 입고 포로가 된 붉은 군대의 여성 저격수였던 그녀는 독일군이 군인 신분을 인지하지 못한 덕에 병원에 이송되었다. 요양기간 중 그녀는 독일어의 기초 회화를 익혀 우크라이나 출신 문맹 농촌 여성이라는 허위 신분을 구축했다. 이후 14개월 동안 여러 강제노동 수용소로 전환 배치되며
마침내 포메라니아 지역의 농장에 배정되었다. 독일의 전세가 악화되며 그녀는 점차 농장 가족의 신임을 얻어 제한적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1945년 2월 붉은 군대가 인근으로 진격하자 군사적인 방향 감각을 활용해 전선 넘어 소련군 지역으로 탈출했다. 전투원이 포로가 된 후 탈출해 다시 아군에 합류한 매우 드문 성공 사례 중 하나였다. 하지만 해방은 곧장 고통의 종식을 의미하지 않았다. 독일에 승리한 후에도 이 여성들은 소련 사회 내부에서 또 다른 고통에 직면했다. 스탈린 체제는 포로가 된 자들을 거의 배신자 취급했으며 항복은 명백한 범죄로 간주되었다. 1941년 8월 소련 최고사령부가 발표한 명령 제270호는 소련군의 포로는 없다. 오직 배신자만 있다고 명시했으며 전후에도 이 방침은 일정 부분 수정되었지만 포괄적인 의심의 기반이 되었다. SMERSA 소련군 반첩보 기관에 의해 송환자들에 대한 신문은 수주간 지속되었으며 협력 혐의를 밝히기 위한 가혹한 기법들이 사용되었다. 쿠스트린 수용소에서 해방된 안나 예고로바는 중상을 입은 몸과 217회에 달하는 전투 기록에도 불구하고 6주간의 여과 절차를 거쳐야 했고 처음엔 협력 혐의자로 취급되었다. 다수의 전포로들과 마찬가지로 그녀는 정치적으로 의심스러운 인물이라는 분류를 받았고 이로 인해 전후 교육, 취업, 거주지 선택 등의 심각한 제약을 받았다. 이러한 생존자들의 경험은 전후 소련의 공식적 전쟁 서사 속에서 종종 침묵 속에 묻혔다. 전사한 여성들의 이야기는 기념비와 애국 문학 속에서 영웅적으로 찬양받았지만 포로로 생존한 여성들의 복잡하고 불편한 진실은 체제가 선호하는 승리의 서사에 맞지 않았다. 수많은 생존자들은 자발적인 침묵을 택했고 자신의 기억과 트라우마를 수십 년간 내면에 묻고 살아야 했다.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는 훗날 이렇게 말했다. 살아남는 것은 때로는 영웅적으로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었다. 죽음에는 어떤 단순함이 있다. 하지만 포로 생활 이후의 삶은 그 단순함을 결코 가질 수 없다.